저는 올해 52, 동네 문구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아버지를 오해한 시간들과 늦게야 알게 된 그분의 자존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녹음기 속 목소리가 제 인생을 갈라놓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바람을 좋아했습니다. 창문 틈 사이로 들어오는 소리를 들을 때면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듯 고개를 기울이곤 하셨죠. 바람 소리 좋다 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오른손 검지로 식탁을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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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5번 두드렸습니다. 제가 장난처럼 물었죠. 아버지 왜 꼭 5번이에요? 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5은 기억의 박자야. 기억의 박자가 어딨어요? 내가 나중에 알게 될 거다. 그 말은 늘 농담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땐 정말 농담인 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범상치 않게 물건을 정리하셨습니다. 양복장 왼쪽 3번째 서랍, 회색 양말 오른쪽에 작은 녹음기 하나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모델이었는데 측면에 주황색 스티커가 니은자로 붙어 있었죠. 저는 그게 그냥 손때 묻은 표시인 줄만 알았어요. 주황색 니은자. 나중에 그게 열쇠가 됩니다. 그 무렵 아버지는 종종 말을 잊지 못하셨습니다. 계산대에 서서 잔돈을 세다가 숫자를 헷갈리기도 했고 문구점에 오시는 손님들 이름을 틀리기도 했죠. 어느 날은 민수 어머니라고 부를 분께 계산은 카드로 하실 거죠? 라고 물으셨는데 그분이 조용히 정정하셨습니다. 저는 지수 엄마인데요. 아이고 내가 아버지는 말끝을 흐리셨습니다. 손님이 돌아가고 나면 아버지는 어깨를 말없이 몇 번 움츠리셨습니다. 그리고는 탁탁탁탁탁 5번을 두드렸죠. 저는 그게 불안의 리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동네에선 아버지 얘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연세가 있으시니 이제 슬슬 오시는 거지 뭐. 말끝을 흐리는 눈빛을 저는 다 알아채고도 못 들은 척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어느 밤 아버지가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까지고 손바닥에 유리 조각이 박혔죠.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는 말했습니다. 인지 기능이 빠르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안전 위해선 보호장치가 필요합니다. 치매라는 말은 직접 하지 않았지만 저는 이미 들은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사각사각 펜촉 긁는 소리처럼 초조한 음악이 울렸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버지는 조수석에서 창을 열고 바람을 한참 들이마셨습니다. 바람 소리 좋다. 그때도 5번 대시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저는 같이 박자를 맞춰주었습니다. 탁탁탁탁탁. 그게 우리가 공유하는 마지막 평화의 신호가 될 줄을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며칠 뒤 동네 복지센터에서 간병인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름은 윤과장. 말이 매끈했고 브로슈어는 지나치게 화려했습니다. 요즘은 가족들이 다 바쁘시잖아요. 안전 팔찌랑 스마트 스피커 설치해드리며 넘어짐 감지랑 약 복용 알림까지 다 됩니다. 녹음기 같은 건 필요 없겠죠? 제가 무심코 묻자 그는 웃어넘겼습니다. 그런 건 이제 구식이죠. 앱으로 다 됩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버지는 빈 종이 상자에 뭘 자꾸 넣었다 뺐다 하더군요. 뭐 하세요? 택배를 준비해야지. 누구한테요? 아버지는 대답 대신 주황색 니은자 스티커가 붙은 녹음기를 상자에 넣고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주소를 잊어버려. 그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아버지의 불안과 결심이 뒤섞여 있었지만 그땐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간병인이 들어오고부터 집안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윤 과장은 자주 들렀고 젊은 간병인 나니씨가 배치되었습니다. 어르신 약 드실 시간이에요. 나니씨는 친절했고 아버지는 고분고분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그림카드로 약과 시간을 표시해주는 센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감사했죠. 문제는 윤과장이었습니다. 선생님, 센터에서 추가 패키지가 생겨서요. 인지 자극 프로그램이랑 보호 장비 업그레이드. 한 달에 조금만 더 내시면 됩니다. 얼마나 더요? 25만원 정도요. 어르신 상태면 꼭 필요합니다. 그 말에 저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문구점 매출은 예전 같지 않았으니까요. 그렇지만 혹시라도라는 마음에 승낙했습니다. 혹시라도 아버지가 더 나빠질까봐. 그때부터 집안 곳곳에 장치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침대 옆 센서, 욕실 미끄럼 방지 패드, 약상자 인증샷을 찍어야 열리는 스마트 잠금 장치. 기술은 늘 안전의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대신 탁탁탁탁탁 5번을 더 자주 두드렸죠. 어떤 날은 밤새도록 아버지 그만 좀 두드리세요. 이웃들 시끄럽대요. 미안하다. 사과와 함께 5번. 그 리듬이 저를 지치게 했습니다. 불편함이 서운함이 짜증으로 번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나니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자꾸 뭐든 녹음하시려고 해요. 그거 집어넣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녹음기요? 그 오래된 거 왜요? 그러게요.
바람 소리도 녹음하고 제가 말하는 것도 좀 조심스러워요. 저는 아버지 앞에서 녹음기를 빼서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이제 그만 사용해요. 오해 생겨요. 오해 좋지 않죠. 오해가 있어야 진실이 나오지. 그 말이 어쩐지 더 불안했습니다. 저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죠. 진실은 의사 진단서에 있어요. 정밀 검사 예약했잖아요.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고 손가락은 또 5번을 두드렸습니다. 탁탁탁탁탁. 저는 그 소리를 탁하고 잡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정밀검사 당일 병원 복도에서 윤 과장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보호자님, 혹시 재산 관리도 돕고 계세요? 이런 경우는 한정우견 신청하시면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아직 그 정도는.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치매 초기 어르신들이 엉뚱한데 돈 보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 센터 통해 변호사 소개해드릴게요. 수수료는 크지 않습니다.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왜 재산 얘기를 먼저 꺼낼까? 하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은 검사 결과로 가득 차 흔들리고 있었죠. 진료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인지 테스트 결과만 보면 치매 초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특정 상황에서 과하게 모르는 척을 하십니다. 연기처럼 보일 정도로요. 연기라뇨? 의사는 차트를 넘겼습니다. 예를 들어 아주 간단한 물건 이름을 물으면 모른다고 하세요. 그런데 복잡한 수열이나 리듬 패턴은 정확히 재현하십니다. 5번 두드리기 같은 거요. 그때 제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 의미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며칠 뒤 문구점 매대에서 고가의 만년필이 사라졌습니다. 동네 어머님이 조용히 말했죠. 가게 앞에서 아버님이 자꾸 상자 들여다보던데 혹시.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집에 와보니 아버지는 빈 상자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뚜껑 안쪽엔 주황색 니은자 스티커가 떼어져 붙어 있었죠. 아버지, 혹시 그 비싼 펜 어디로 보냈어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식탁을 5번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가 죄인의 노크처럼 들렸습니다. 제 표정이 굳었죠. 도대체 왜요? 누구한테 택배를 보낸 거냐고요? 주소를 잊어버려. 대답은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탁자에 손이 올라갔습니다. 제정신이세요? 이러면 제가 한정우견 신청해야 한다고요. 그 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처음 보는 표정으로 무너졌습니다. 주름 사이로 분노와 모욕이 번졌습니다. 후견? 누가 누구를? 아버지가 저를 못 믿게 만들잖아요. 돈도 가게도 집도 다 엉망으로 만들고 있어요. 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5번을 두드렸습니다. 내가 나를 잊어버리기 전에 내가 먼저 잊어버려야 내가 편할 것 같았다. 저는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윤 과장은 계약서에 추가 서명을 요구했고 나니 씨는 작업 시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비용이 빠르게 불어났고 저는 점점 벼랑 끝으로 몰렸습니다. 그 무렵 동네에는 수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요새 복지센터에서 장비 폭리 취한다더라. 어르신들 약을 바꿔치기 한다던데. 근거 없는 이야기 같았지만 제 머리는 이미 의심의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날 나니 씨가 울상을 하고 찾아왔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어르신이 제 가방 속을 뒤지셨어요. 뭘요? 나니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녹음기요. 그 주황 스티커 붙은 거 가방 속에 있더라고요. 제가 가져간 건 아니고요. 어르신이 제 가방에 넣으셨대요. 순간 제 시야가 좁아졌습니다. 아버지가? 왜? 제 안에서 분노가 지독한 냄새를 풍기며 달궈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세요? 왜 사람들 가방을 뒤져요? 창피하지도 않아요? 아버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녹음기의 빨간 LED를 보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빨간 불이 켜져야 세상이 들리거든. 저는 방을 팍 차고 나갔습니다. 그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우리 사이의 마지막 다리가 무너지는 소리인 줄 저는 그때도 몰랐습니다. 며칠 후 복지센터 감사가 들이닥쳤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약 부작용을 호소했고 센터와 연계된 몇몇 업체들이 과다 청구를 했다는 민원이 빗발쳤다고 했습니다. 윤 과장은 사라졌고 나니 씨는 울면서 휴대폰을 꺼놓았습니다. 경찰은 우리 집에도 왔습니다. 보호자님, 어르신이 녹음기를 자주 사용하셨죠? 혹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녹음기는 어딘가에 숨겨져 있었죠. 경찰이 돌아가고 저는 아버지 방에 들어가 서랍을 다 뒤졌습니다. 욕조 아래, 찬장 뒤 창틀 위까지. 그리고 마침내 양복장 왼쪽 3번째 서랍. 회색 양말 오른쪽. 저는 이미 알고 있던 그 장소에서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대신 한 장의 종이가 있었습니다. 5번 두드려라. 바람이 열어줄 거다. 그게 무슨 암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날 밤 정전이 났습니다. 빌라 전체가 시커멓게 가라앉았고
스마트 장비는 모두 침묵했습니다. 저는 촛불을 켰습니다. 바람이 창문 사이를 미세하게 흔들고 어둠 속에서 탁탁탁탁탁 5번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응답 대신 바람 소리가 더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창틀 아래 주황색 니은자 스티커가 붙은 얇은 틈. 촛불을 가까이 가져가니 스티커가 반짝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틈을 눌렀습니다. 바람이 훅 하고 들어왔고 그 틈 뒤에서 작은 자석 상자가 딸깍하고 열렸습니다. 그 안에 녹음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쥐고 주저앉았습니다. 진실은 제 손 안에 있었고 제 마음은 유리처럼 갈라졌습니다. 저는 녹음기의 빨간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무릎이 바닥에 닿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서야 저는 알게 되려 했습니다. 기록. 바람 소리가 증거가 될 때까지 아버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또렷했습니다. 병원에서 보이던 그 어눌함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윤 과장. 첫 방문. 장비 가격 200. 영수증과 실제 결제액 다름. 바람 남쪽에서 들어온다. 5번. 탁탁탁탁탁. 난이. 첫 근무. 친절. 그러나 약 봉투에 다른 색 캡슐 섞임. 제조사 라벨 불일치. 바람 동쪽. 5번. 오늘 내가 모르는 척했다. 민수 어머니를 지수 어머니라고 불렀다. 미안하다. 하지만 그래야 그들이 의심하지 않는다. 나는 바보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그들이 온 힘을 다해 자신을 드러낸다. 제 숨이 멎었습니다. 아버지는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모욕을 감수하며 일부러 틀리고 더듬으며 약한 노인으로 보이도록. 이유는 단 하나, 기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아이들, 우리 동네 어르신들, 약 때문에 어지럽다 했다. 병원 가자는 말엔 센터가 말렸다 했다. 그래서 나는 빨간 불을 켰다. 세상이 들리게. 녹음기 안에는 날짜별로 수십 개의 파일이 있었고 그 사이사이 아버지의 자기 독백이 끼어 있었습니다. 아들, 내가 나를 미워해도 좋다. 나는 내가 안전하기를 바란다. 너는 한정우견 신청을 고민할 것이다. 그들을 막으려면 내가 나를 의심해야 하니까 미안하다. 저는 뒷덜미가 싸늘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분노를 터뜨릴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방패로 삼았습니다.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윤 과장과 통화하는 소리, 고객이 없는 시간에 들이닥친 두 남자의 험한 말, 약 봉투를 바꾸는 소리, 그리고 나니 씨의 울먹임. 과장님, 이거 진짜 괜찮은 거 맞아요? 어르신 머리 어지럽다고 하시는데 괜찮다니까. 팍꼬치기 아니야. 인지자극제야. 시키는 대로만 해. 근데 이거 저는 무서워요. 무서우면 그만두든가.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증거였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을 망가뜨리는 범죄의 기록. 그리고 그 기록을 만들기 위해 아버지는 스스로 치매인 척을 했습니다. 모욕을 삼키고 오해를 감수하고 심지어 제 분노마저 이용해 그들을 방심시켰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5번을 두드리던 이유. 리듬은 기억의 구조였고 바람은 저장의 신호였습니다. 주황색 니은자 스티커는 창틀에 숨은 자석 상자를 여는 표식이었죠. 기록의 경로, 진실의 지도, 마지막 파일. 날짜는 정전이 나던 그날. 오늘 밤이면 아들이 찾을 것이다. 정전이 오면 바람이 더 크게 들어온다. 바람은 소리를 담아보낸다. 그래서 나는 바람을 좋아한다. 잠시 침묵이 이어지고 낮은 웃음이 들립니다. 아들아, 내가 나에게 후견을 신청한다 해도 괜찮다. 그 서류가 너를 지켜준다. 하지만 먼저 이 녹음기를 경찰에 가져가라. 그리고 난이는 나쁜 아이가 아니다. 무섭다는 말을 너무 자주 했다. 두려움은 죄가 아니다. 선택이 죄다. 제가 멈춰있던 시간이 거꾸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불편, 무시, 서운함, 분노로 채운 제 말들이 모욕으로 아버지에게 쏟아졌고 아버지는 그것을 증거와 함께 제게 돌려주었습니다. 그게 반전이었습니다. 치매인 줄 알았던 아버지는 사실 우리를 지키기 위해 바보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경찰서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녹음기와 함께. 수사관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큰 사건입니다. 그는 추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양복장 왼쪽 3번째 서랍에서 꺼낸 영수증들과 브로슈어, 센터 계약서를 다 건넸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왔습니다. 나니 씨였습니다. 저 죄송해요. 어젯밤에 그만두었어요. 사실 과장님이 약을 바꾸라고 하셨고 저는 나니 씨.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아버지 녹음기에 당신 목소리도 있어요. 두려웠다고. 그건 고백의 시작이에요. 이제 선택하세요. 당신이 본 것 다 말하겠다고. 잠시 정적. 그리고 그녀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네, 증언할게요. 그날 저녁 저는 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바람을 뜯고 있었습니다. 창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바람 소리 좋다. 저는 아버지 앞에 녹음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빨간 불 내가 켰어요.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빛은 평온했지만 그 안에 새파란 것이 번뜩였습니다. 자존. 오랫동안 깎이고도 사라지지 않은 사람의 마지막 벽. 미안하다. 아니요. 미안한 건 저예요. 제가 식탁을 5번 두드렸습니다. 탁탁탁탁탁. 아버지는 웃었습니다. 그걸 기억했구나. 기억의 박자잖아요.
그 말이 제게서 자연스레 흘러나왔을 때 저는 우리가 같은 악보를 다시 펼쳤다는 걸 알았습니다. 며칠 뒤 뉴스엔 폭지센터 비리가 연달아 보도됐고 윤 과장은 구속되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경찰서에 진술하러 왔고 누군가는 아버지에게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어르신, 우리가 오해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해는 진실로 가는 문이지. 그리고 5번 탁탁탁탁탁. 그 박자는 이젠 동네의 인사법처럼 되었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묻는 신호. 당신의 기억은 괜찮습니까? 제가 같이 기억해도 될까요? 사건이 마무리되는 동안 저는 문구점 한켠에 작은 녹음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바람을 담는 자리. 어르신들이 오셔서 손주에게 보낼 음성 편지를 남기고 옛 노랫가락을 흥얼거렸습니다. 저는 그 파일을 USB에 담아 라벨을 붙여드렸죠. 주황색 니은자 스티커를 살짝 붙여서요. 어느새 그 표식은 함께 기억하자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매일 저녁 7시에 차를 마셨습니다. 왜 하필 5번이에요? 사람 손가락이 5이니까 사람 손으로 기억하자는 뜻이지. 그럼 10번 두드리며? 그건 욕심이지.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아버지의 농담은 여전히 마른 장작처럼 바삭했고 그 바삭함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사건 이후 저는 병원에서 의사와 다시 상담했습니다. 아버님은 의심할 만큼 연기력이 좋았어요. 하지만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은 여전히 있습니다. 뇌는 쓰면 쓸수록 좋아지니 계속 자극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리듬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탁탁, 둘, 탁탁탁, 셋, 탁탁탁탁탁, 5. 틀리면 서로 귀를 잡아당기기. 아버지는 틀릴 때마다 일부러 더 크게 틀렸고 저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웃음도 기억이 됩니다. 웃음은 늘 현재형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가장 무너졌던 밤의 마지막 장면. 어느 늦가을 아버지가 상자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택배는 이제 보냈다. 상자 안에는 사라졌던 만년필과 한 권의 얇은 수첩 그리고 등기 영수증이 들어있었습니다. 수첩엔 빼곡하게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택배 지수 어머니에게. 내용, 손편지, USB 영수증 4본, 사과와 설명. 내가 이름을 바꿔 불러서 상처 준 날 그분이 울었다. 오해를 풀자, 기록을 보내자. 그제야 알았습니다. 만년필은 팔린 게 아니라 빌려진 것이었습니다. 오해를 푸는 기록을 보내기 위해. 저는 그날 밤 지수 어머니께서 보내온 짧은 답장을 읽고 울었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제가 제 잘못도 알았어요. 저도 오해가 많았네요. 고맙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창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고 우리는 5번을 두드렸습니다. 탁탁탁탁탁. 바람 소리가 배경음이 되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기억은 혼자 간직하는 게 아니라 서로 나눠 붙이는 일이라는 것을. 어떤 날은 제가 있고 어떤 날은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5번을 두드립니다. 괜찮다. 우리가 같이 기억하자. 이제 저는 문구점 계산대 옆에 작은 녹음기를 하나 두고 있습니다. 빨간 불이 켜지면 저는 아버지의 첫 문장을 떠올립니다. 기록. 바람 소리가 증거가 될 때까지. 증거는 꼭 누군가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 증거는 사람의 존엄을 되돌려 놓는 기술입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바보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으로 여러 명의 존엄을 지켰습니다. 그게 제가 배운 전부입니다. 아니, 전부에 가까운 것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언제 또 잊을지. 그래서 오늘도 5번을 두드립니다. 탁탁탁탁탁.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일부러 바보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그 선택을 말렸을까요? 아니면 곁에서 기록을 도왔을까요? 우리는 오해를 두려워해 침묵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때로 오해는 진실로 가는 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그 문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다시 묻습니다. 바람 소리 지금도 잘 들리시나요?